평생 닭을 튀겨 모은 수억 원, 의사가 될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심장마비로 쓰러진 제게 며느리는 남편의 유품을 내팽개쳤고 아들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비수를 꽂았죠.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시어머니의 조용하지만 가장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 68이에요. 서울 관악구,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의 작은 골목에서 평생을 보냈죠. 매일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제 하루는 시작돼요. 철컹하고 낡은 셔터를 들어 올리는 소리가 골목의 새벽을 깨우면 밤새 굳어있던 허리에서 삐걱 소리가 나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게 제 삶인걸요. 기름때가 겹겹이 쌓여 반질반질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나면 제 인생의 전부인 말순이네 닭강정에서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먼저 밤새 불려놓은 닭을 손질하고 10수년째 똑같은 비율로 섞어온 튀김 반죽을 만들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 손끝의 감각은 변하질 않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손은 늘 퉁퉁 붓고 겨울이면 살이 트다 못해 갈라져서 피가 맺히곤 했죠. 그래도 민준이 교복사 입히고 남들 다 가는 학원 보내려면 이까짓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민준이의 낡은 졸업사진이 걸려 있어요. 빛이 발해서 흐릿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이죠.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올라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새우잠을 자면서 닭을 튀기고 그렇게 번 돈으로 민준이 등록금을 마련했을 때의 그 벅찬 마음. 명절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이래서 아들 녀석 남들처럼 번듯한 옷 한 벌 사입혔을 때의 그 뿌듯함. 제 젊음은 온통 기름 냄새와 닭 튀기는 소리와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훌쩍 커버린 아들이 웬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다닌다는 참하고 총명해 보이는 아이였죠. 이름은 소희라고 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제 갈라진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민준 씨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거 다 들었어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 은혜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어요. 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싶었죠. 그 약속 하나를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소희의 의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며 둘의 결혼 자금을 위해 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죠.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서울에서 의사 며느리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 우리 체면이 있지. 그 체면이라는 말이 뭔지. 평생 시장 골목에서 닭만 튀긴 제가 알 턱이 있나요? 그저 내 아들이 기죽지 않고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가게 보증금을 빼고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 따로 묻어두었던 비상금 통장까지 전부 해지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수억 원이었죠. 은행 창구에 앉아 그 돈을 송금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이 있긴 했지만 뭐가 뭔지 복잡해서 쓸 줄을 몰랐거든요. 결국엔 낡은 이지폰으로 아들에게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통장에서 제 평생이 담긴 숫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돈은 내 젊음이고 먼저 간 남편과의 추억이며 내 아들의 미래다. 이게 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투자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둘은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 내외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의사 생활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거니,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겠거니 애써 저를 위로했죠. 전화라도 하면 늘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가게에 한번 들르겠다는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나면 텅 빈 가게에는 저 혼자 남아요. 남은 닭강정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홀로 앉아 있으면 바깥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시끌벅적한 소음이 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느껴져요. 잘 살고 있겠지.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수없이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불안감은 뭘까요? 제 전부를 걸었던 그 투자가 어쩌면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서늘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한번 마음에 싹을 틔우면 밤새 자란 넝쿨처럼 온몸을 올가매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만큼은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어요.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 묵은 감정은 털어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는 날. 그래, 명절은 그런 날이어야만 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저는 신원시장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가장 실한 토란이며 햇밤, 그리고 기름에 부쳤을 때 고소한 맛이 일품인 동태까지 좌판에 늘어선 물건들을 보며 제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가 좋아할 음식들로 가득 찼죠.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만든 동그랑땡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갓 튀겨낸 튀김을 호호 불어가며 입에 넣어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었죠. 그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 소희는 곧 아기를 낳을 테니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한우 꼬리살도 큰 맘 먹고 끊었어요. 명절 전날 밤 저는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음식을 만들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가게 안을 채우고 찜기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어요. 예쁘게 빚은 송편을 찜기에 올리며 저는 곧 태어날 손주를 떠올렸어요. 토끼처럼 예쁜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하고 불러줄 날을 상상하니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추석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상을 차리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집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초조한 마음에 현관문만 쳐다보기를 수십 번. 혹시 오는 길에 차가 막히나 무슨 일이 있나 온갖 걱정이 마음을 핥히었죠.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한참 만에야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도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제가 아가 추석인데 언제쯤 오니? 음식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단다. 하고 묻자 소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어머니, 저희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교 여행으로 해외에 와 있어요. 아기 낳으면 이런 데 오기 힘들다고 해서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태교 여행, 해외. 제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들이 의미 없이 둥둥 떠다녔어요.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 아들이 좋아하던 그 전과 튀김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빚은 송편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그래 하고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식탁에 주저앉아 멍하니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급성 심근경색.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은 익숙하게 아들,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죠. 제발, 제발 며느리가 있는 그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라면서요. 강남에 있는 그 병원은 제가 사는 관악구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가 나는 곳.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기름때 묻은 제 옷차림은 너무나도 초라했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올 거라 생각했던 아들 민준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소희가 나타났죠. 그녀는 저를 환자가 아닌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은 VIP 전용이라 진료비가 비쌉니다. 수납부터 하셔야 해요. 수납 창구 앞에 놓인 복잡한 기계 앞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이었어요. 낡은 손목시계와 커프스 버튼 몇 개. 이걸 팔면 어떻게든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희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어머니,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잡동사니를 어디서 꺼내시는 거예요. 제 손에서 체인 유품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랑과 추억이, 제 존엄성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 바닥을 굴렀어요. 간신히 응급처치만 받고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 당신 어머니 저 촌스럽고 지저분한 행색 좀 봐요. 우리 병원 상류층 고객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다 깎아먹을 거예요. 저는 아들이 제발, 제발 내 편을 들어주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제발 그냥 집에 좀 가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안 망하겠어요.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조차 저는 그저 성공의 길에 방해가 되는 짐이고 없애버리고 싶은 5.1 뿐이었던 거예요. 가슴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제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죠. 강남의 화려한 거리,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관악구의 제 가게 앞이더군요. 셔터가 내려진 가게는 마치 제 마음처럼 텅 비고 차가웠어요.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심장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듯 아팠고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그 후 며칠간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눈을 뜨면 울고 울다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삶을 이어갈 이유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조용히 죽어가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게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은 어느 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근처의 허름한 의원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강남의 그 병원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낡은 소파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의사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는 제 행색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맥을 짚고 청진기를 대었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선 몸부터 추스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따뜻함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매일같이 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죠. 몸이 조금 나아질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가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이라며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어요. 보낸 곳을 보니 며느리 소희의 병원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안부 편지일 리는 없고 혹시나 병원비 독촉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죠. 업무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내용은 간단했어요. 제가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를 방해했으니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이었죠.
가족이 아닌 법, 안부가 아닌 협박. 그 차가운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슬픔마저 완전히 증발해 버렸어요. 뜨거웠던 눈물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건 분노였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 자격도 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피해자로 남아 평생을 한탄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그 내용 증명은 제게 보내는 아들 내외의 마지막 통보였고, 동시에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싸워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관악구청 안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젊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롱을 열었죠. 한참을 뒤진 끝에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편지함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소희가 결혼 전 제게 보냈던 편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한 장,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큰 돈을 어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의사가 되면 평생에 걸쳐 한 푼 한 푼 꼭 갚겠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수억 원을 송금했던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낡은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을 기다린 끝에 과거 소희가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복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온갖 아양을 떨며 돈을 부탁하는 내용과 돈을 받은 후 감사하다며 거듭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저는 조금은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핀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걸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닌 갚을 의무가 있는 대여로 인정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걸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얼마나 길고 힘든 싸움이 되든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회색빛 가을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길 확률이 희박한 길고 외로운 싸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그래요,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당장 제 앞에는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생계라는 이름의 산이었죠. 소송이고 뭐고 사람은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 수중에는 동네 의원 할아버지께 드리고 남은 약값과 약간의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식당 설거지든 건물 청소든 굳은 일이라도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68배 늙고 병든 여자에게 냉정하더군요.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불신과 동정이 섞여 있었죠. 번번이 퇴짜를 맞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찌나 멀고 아득하던지, 세상에 내 한 몸 누일 곳, 내 밥 한 술 벌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저를 덮쳐왔어요.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 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닭강정 가게 앞으로요. 셔터를 올리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서 민준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공간에서 저는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평생 해온 건 결국 이거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 손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걸레를 들고 텅 빈 가게를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더군요. 발등 말을 막막했죠. 그리고는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굴 찾아왔나 싶어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글쎄 제 앞으로 다가와 덥석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이 맨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저 진우예요. 이진우요. 진우라니. 제 기억 속의 진우는 가게 옆쪽 방에 살던 부모 잃고 늘 배고픔에 지쳐있던 코올릭의 꼬마였어요. 가게에 남아 딱딱해진 닭강정이라도 챙겨주면 그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허겁지겁 먹던 아이. 아주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이 가게 꼭 사드릴게요. 하고 야무지게 말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진우는 지금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다 먼지 쌓인 제 가게를 보고 저를 찾아왔던 거죠. 진우는 제 기구한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닭강정 하나가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살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아주머니를 지켜드릴 차례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가게 재개장을 자기가 전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죠. 진우의 투자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죠. 진우 회사의 젊은 임원들은 낡은 시장 골목에 할머니가 하는 구식 닭강정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세련된 메뉴와 현대적인 마케팅을 이야기했죠.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는 평생 해온 방식 그대로 제 모든 것을 담아 닭강정을 만들었죠. 반신반의하던 임원들은 제 닭강정을 한 입 맛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건 진짜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손끝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가게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진우는 낡고 비위생적이던 주방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게를 꾸몄어요. 그리고 제게는 가장 큰 숙제였던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기계며 핸드폰으로 주문을 확인하는 배달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화면에 작은 글씨를 누르는 것조차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낡은 기술이 이 새로운 시스템과 만났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저희 가게의 이야기는 진우가 만든 SNS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뉴트로 감성과 맞아떨어진다나요? 낡은 골목은 어느새 힙한 맛집을 찾아온 젊은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명 방송국의 맛집 프로그램 작가였죠. 제 인생과 닭강정 이야기를 방송으로 담고 싶다는 거였어요. 수화기를 든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과 카메라를 들고 가게를 찍는 젊은이들이 보였죠.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닌 희망이 시작되는 제 가게를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낼 준비가 되었다고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제 인생을 이야기하던 날, 저는 조금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 뒤에는 이제 든든한 진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닭강정 비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송이 나가기 직전, 저는 또 다른 카메라 앞에 서야 했죠. 바로 차갑고 냉정한 법정의 카메라였어요. 1심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피고석에 앉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소희의 얼굴이 보였죠.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들 옆에는 번지르르한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죠. 제 옆에는 묵묵히 저를 지켜주는 무료 변론 변호사님 한 분뿐이었지만
저는 기죽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상대 측 변호사는 제가 내민 소희의 자필 편지와 송금 내역을 보며 이건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증여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대여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아주 점잖고 논리적인 말투로요. 판사님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사회통념상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렵다. 망치 소리와 함께 제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민준이와 소희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와 희미한 조소를 저는 똑똑히 봤어요.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항소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바로 소희가 결혼 후에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이번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형편 나아지는 대로 한 푼 한 푼 다 갚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힐 무렵 제가 출연했던 맛집 프로그램이 방영된 거예요. 방송이 나가자 막 CJ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제 기구한 사연과 수십 년의 정성이 담긴 닭강정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다음 날부터 가게 앞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전화통에는 불이 났어요. 진우가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방송 클립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터넷에는 관악구 닭강정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저를 위한 온라인 팬카페까지 생겨났어요. 이 뜨거운 여론은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에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법정의 분위기는 1심 때와는 180도 달랐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결정적 증거로 소희의 문자 메시지들을 제출했을 때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은 이전과 달리 아주 신중하게 증거들을 살폈죠.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 상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요. 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완벽한 승소였죠. 법정을 나서자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방송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게의 성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진우는 제 닭강정 레시피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제품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 제품은 유명 홈쇼핑에 론칭되자마자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했죠.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줬던 돈을 아쉬워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제 능력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일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된 건 이제 아들 내외 쪽이었어요. 소송에서 패하고 방송 때문에 사회적인 평판마저 바닥으로 떨어진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가게 앞을 가득 메운 손님들 앞에서 그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심지어 저를 자기들 병원 VIP 병실에 평생 모시겠다는 기가 막힌 제안까지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얼굴에 힘껏 던져버렸죠. 하얀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어요. 그건 제가 그들에게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장이었어요. 제가 줬던 원금 전액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저는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를 시간이다. 제 말이 끝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둘러싸고 있던 관악구의 이웃들과 손님들이 뜨거운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는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함성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흩날리던 소송 서류들이 바닥에 모두 내려앉았을 때 제 가게 앞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이와 소희. 그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어요. 제게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어요. 비 오는 날 가게 밖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있기도 했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편지를 수십 통씩 보내오기도 했죠. 진심 어린 참회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저주하지도 않았죠. 그저 무관심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의 페이지는 이미 넘어갔으니까요. 저는 진우를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너희의 삶은 이제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내 인생에 더 이상 너희는 없다. 그건 복수를 넘어선 제 완전한 심리적 독립 선언이었어요. 통쾌함 뒤에는 아주 잠깐의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평생의 목표였던 자식의 성공이 무너지고 복수라는 또 다른 목표마저 사라지자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를 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삶의 무게의 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 도시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3의 박말순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진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결심을 말했죠. 제 성공을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말순인의 희망 닭강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진우의 재단과 함께 저희는 관악군의 독거노인분들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매주 따뜻한 닭강정을 무료로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닭강정을 나눠주는 날이면 버선발로 달려나와 저를 반겨주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박말순의 당당한 자립 쿠킹 클래스를 열었죠. 제게 남은 유일한 기술인 요리를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진우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간단한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 찍는 법까지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 안 보인다며 손사래를 치시던 분들이 이제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본인이 만든 반찬 사진을 자랑하며 소녀처럼 웃으세요. 어느덧 제 쿠킹 클래스는 시니어 창업 사관학교로 불리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이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저는 관악구를 대표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제 이야기는 웹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이제는 기술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수업이 있는 날 저는 복지관 강당에 서서 저와 비슷한 삶의 주름을 가진 수강생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려가면서 하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지 않아요.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제 가게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죠.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저는 이제 사장님이 아닌 존경받는 선생님이자 인생의 멘토로 불려요.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링한 가게 풍경, 스마트폰 너머로
제자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손으로 읽어낸 새로운 삶이에요. 저는 갓 튀겨낸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닭강정 한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감싸네요. 한 입 베어 무니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 가득 행복을 채워줘요. 이 맛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이 맛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저는 나지막이 독백했어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구나.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